7월 1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21% 하락하며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연초 대비 60%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5월 PCE 물가 지표가 전년 대비 6.3% 상승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의 5월 근원 PCE 물가 지표가 전년 대비 4.7% 증가하며 예상치 4.8%를 밑돌았습니다. GDP 나우가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을 마이너스 1%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1,000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유로존의 5월 실업률이 6.6%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미국의 5월 PCE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무려 21% 가까이 급락하며 1970년대 이후에 상반기 중 최악의 기간을 보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은 다가올 7월 FOMC 회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마무리하시죠.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미국의 5월 PCE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 하락하며 3700선에서 S&P 500 지수도 0.8% 빠지며 37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하락하며 11,000선을 간신히 지켜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는 2% 가까이 빠지며 6,000선이 붕괴됐고 독일 닥스 지수도 1% 넘게 하락하며 13,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 5월 PCE 물가 지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커진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된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코스피 지수는 2% 가까이 하락한 2,3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빠지며 745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 오르며 3,400선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고 홍콩 항생지수는 0.6% 하락하며 2만 1,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1.5% 하락 마감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통화정책이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3% 아래로 떨어지면서 2.97%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컨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PCE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나스닥이 한때 3% 가까이 하락하는 등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되었었습니다. 특히 애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1.0%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하락 요인이었었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경제지표 결과와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보합까지 반등하는 등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개별 종목 및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나스닥이 한때 3% 가까이 하락하는 등 장 초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애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마이너스 1.0%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하락 요인이었었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경제지표 결과와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보합까지 반등하는 등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개별 종목 및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꽤나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 PCE 물가 지표 그리고 GDP 전망치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일단 애틀란타 연은은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경우 1분기가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장 초반에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을 하면서 변화폭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연초 대비 30% 가까이 급락하는 등 상반기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최악의 결과를 보인 요인 중에 하나였던 높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근원 PCE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7%를 기록했는데 비록 목표로 하고 있는 2%를 크게 상회하고는 있지만 지난 2월 5.3% 기록 이후에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소득 중 급여 부분이 지난 2월 전월 대비 1.1% 증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들을 보인 가운데 5월에는 전월 대비 0.5% 증가에 그쳐서 임금 상승세도 한풀 꺾인 모습이고요. 결국 PCE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달러화는 연타 환율에 대해서 약세폭이 확대되는 경향들을 좀 보였고 국제금리도 하락폭이 확대돼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하위했습니다. 이른 미증시의 하락폭 축소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전기차 업체 흐름부터 확인해보시죠.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인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매출 성장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봤는데요. 오늘장 테슬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1.7%가 빠지면서 67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니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니오가 강력한 제품 파이프라인과 6월 판매량 증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매출 성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 니오의 경우는 0.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커뮤니케이션주가 11개 섹터 가운데 두 번째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디즈니부터 확인해 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디즈니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현재 디즈니 주식이 매력적인 수준이라면서 향후 3년간 조정 EPS가 20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170에서 125달러로 낮췄고요. 오늘장 디즈니의 경우는 1.3% 하락하며 9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이 넷플릭스에 대한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 도입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오늘장 넷플릭스는 2% 가까이 떨어지며 17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JMP가 알파벳과 메타에 대한 마켓 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주가에 대한 예상치는 낮췄지만 두 종목 모두 더 어려워지는 거시 환경 속에서 잘 버텨낼 것으로 내다봤고요. 다만 오늘장 알파벳은 2.5% 그리고 메타는 1.6% 내림세 나타냈습니다. 노스랜드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시적 악재들이 선반영되어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장 AMD는 2% 가까운 내림세를 나타냈고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2.4%가 떨어졌고요. 장중에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투자회사 벤치마크는 워너브라더스 주가가 2배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40% 넘게 빠졌지만 워너브라더스의 강력한 브랜드 등을 바탕으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2% 가까이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수경회와 중고물품 플랫폼 엣시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가 엣시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매출 성장을 보인다는 설명이고요. 오늘장 엣시 주가는 2% 내림세 나타내며 73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금융주도 비교적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2%대 빠지면서 둘 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이자가 미국 FDA에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인 정식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화이자는 이 경구 치료제를 긴급 사용 허가를 통해 연방 정부에 판매하고 있는데 FDA 정식 승인이 이뤄질 경우 약국과 기타 구매자 등 중개자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장 화이자의 경우는 3% 가까이 오름세 나타냈고요. 52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화이자는 미국 정부와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온테크와 공동 개발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1억 500만 도즈가 공급 대상이고요. 오늘장 바이온테크 주가도 5%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FDA가 산오피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임상 3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산오피 주가는 오늘장 5%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 업체인 월그린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주가가 7%로 크게 빠진 모습인데요. 37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요가 둔화한 것이 매출 감소로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가격 하락세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 국가에 거래소를 설립하고 유럽 시장을 관리 감독할 책임자를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코인베이스 주가는 5% 내림세 나타냈는데요. 한편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크루즈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카니발이 2%가 떨어졌고요. 또 엑스모빌의 로얄 캐리비안의 경우도 3%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국제유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에너지주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엑스모빌이 3% 가까이, 또 쉐브론은 1.5% 내림세 나타냈습니다. 그럼 에너지 시장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바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WTI는 3%대, 브렌트유는 1%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산에 대한 압박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증산 속도를 더 높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에 열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8월 증산량을 이달 초에 결정된 하루 64만 8천 배럴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오펙 플러스의 이날 회의에서 9월 이후의 증산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난무한 가운데 유가는 오늘장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미국의 원유 수요 절정기인 드라이빙 시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식도 하락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WTI는 105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4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천연가스는 14%가량 떨어지면서 소위 대폭락을 맞았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인 미국의 5월 근원 PCE 지수가 공개된 가운데 이 정도로는 연준의 긴축을 늦출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증시와 함께 천연가스는 5달러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CRB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CRB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CRB라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에서 선정한 19개 원자재 가격이 평균으로 계산된 지수고요.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커피와 원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이 하락했는데요. CRB 지수 역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가깝게 떨어졌고요. 31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원목 보겠습니다. 원목은 잠시 하락세를 지켜왔었는데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전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습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는데요. 주택 판매 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지금과는 다른 방향일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세에 탑승한 몇 안 되는 품목입니다. 3%대 상승했고요. 655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대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대도는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에 대한 근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거래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도는 유가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대도도 함께 내려가곤 하는데요. 유가가 떨어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대도는 1%대, 대도유는 3%대 하락했습니다. 가격은 대도는 1,460센트 선, 대도유는 64센트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충분한 재배 지역과 생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집계된 수출량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옥수수는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어제보다 큰 폭인 4%대였고요. 632센트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밀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밀 수출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이 러시아의 농업물 시장 관련 연구소인 소브에코는 올해 러시아 전역에서 8,960만 톤에 이르는 기록적인 양의 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러시아 밀 수출량도 30만 톤 더 높여 잡았는데요. 총 4,260만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는 약보합권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농산물 시장의 내림세까지 더해져서 4% 떨어졌습니다. 900센트 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890센트 선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피 보겠습니다. 커피는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커피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한 브라질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흉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커피는 어제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도 올랐지만 상승폭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230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탕 보겠습니다. 설탕은 여전히 푸드플레이션의 직격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은 올해 설탕 생산량의 감소가 유력하고요. 2위 설탕 생산국인 인도는 수출량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설탕 재고량의 일부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는 낙폭을 줄이고 약보합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해도 여전히 18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보다 더 명확해지고 달러화 지수가 강세를 띠면서 금은 또 한 번 낙폭을 키웠습니다. 5분기 만에 최악의 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했던 초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기록했던 상한선은 이미 지웠고요. 1,800달러 선 초반대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막을 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가들은 금리 인상의 파장이 금에만 미치게 될지 혹은 팔라듐과 백금으로까지 번지게 될지를 예의주시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은 1,809달러 선입니다. 은 역시 21달러 선에서 내려온 20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니켈 보겠습니다. 팔라듐과 니켈은 어제 영국이 러시아의 광산대 기업인 노릴스크 니켈을 경제 제재 조치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급증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금뿐 아니라 주요 금속 원자재 전반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팔라듐과 니켈은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니켈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니켈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금은 어제는 팔라듐과 니켈의 영향을 받아서 올랐지만 오늘은 팔라듐과 니켈이 내려가는 만큼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팔라듐은 1,919달러, 백금은 887달러, 그리고 니켈은 22,745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비축량이 급감하면서 재고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족한 아연이 현재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보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재고량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면서 가격도 매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보합권이었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금속 원자재 시장의 동향과 결을 함께하면서 떨어졌습니다. 3,162달러 선이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입니다. 이 구리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좀처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국들에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파운드당 3달러 60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은 납입니다. 납은 ECB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확실시된 가운데 전반적인 금속 시장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의 납은 0.57% 정도 미미하게 빠졌습니다. 1,921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생생한 ETF 시황 시간입니다. 상승한 펀드와 하락한 펀드 알아봅니다. 목요일 미국장에서 상승한 펀드는 태양광 기업을 추종하는 펀드들과 중국 필수 소비재 업체를 따르는 펀드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펀드는 석유 기업과 마리화나 기업을 따르는 ETF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는 하락했고 대체적인 원유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도 내렸지만 태양광 관련 기업들은 상승불을 켰습니다. 선파워와 솔라엣지, 썰런이 모두 4% 가까이 상승했고요. 퍼스트솔라 또한 1.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엑스에서 운용하는 태양광 ETF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명은 RAYS입니다. 솔라티브 솔라지수를 추종하고 있고요. 솔라엣지와 인페이지 에너지 등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주가가 6% 빠진 반면 1년 한 달 동안은 11% 상승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필수 소비재 관련 ETF CHIS는 하락했습니다. 이 펀드는 중국과 홍콩에 상장된 필수 소비재 기업 50여 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주 모태주와 중국 먹리우 그리고 칭따오 맥주 등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달 그리고 3개월 동안은 15%가량 상승한 상태지만 올해로 봤을 때는 3월과 4월 사이에 있었던 하락분을 소폭 회복하면서 7%가량 빠져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0% 가까이 내려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이 빠듯하긴 하지만 오펙 플러스가 8월에 생산을 기존에 발표한 정도로만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목요일장에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는 9월의 생산 계획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날은 에너지 관련 ETF가 6.8% 하락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는 ATMP ETF인데요. 에너지나 유틸리티 섹터에 포함된 미국과 캐나다 석유 기업 관련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95%, 배당 수익률은 5.9%입니다.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제재 완화가 적용되는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의회에 다른 22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과자와 캔디 포장을 도용해 제품을 만드는 마리화나 업체 규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어제에 이어 이날도 마리화나 관련 ETF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틸레이와 오로나 캐나비스보다는 적극적인 성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펀드인데요. 마리화나 관련 움직임을 보실 때에는 미국 내 합법화 여부를 관건으로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만 5% 이상 빠진 MJUS 펀드 5일 동안은 5% 하락했는데 3개월 그리고 YTD로 봤을 때에도 50에서 60% 사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현명한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의 5월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3% 증가하며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또 미국의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로 집계되면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지난주 5.8%를 돌파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지만 지금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고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1,000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아이템 아무래도 PC 물가 지표겠습니다. 상승세가 지금 누그러졌다. 아니다. 아직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이 가장 주시했던 경제 지표는 5월 PC 가격 지수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도 알려진 PC 가격 지수는 5월에 전년 대비 6.3% 상승했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6.4% 상승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또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올랐고 전월보다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따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발표에서는 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4월 PC 가격 지수에서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5월 지표에서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0.2% 상승하며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비 지출은 지난달보다 0.4% 줄어 올해 들어 첫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소비 지출이 둔화함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와 소비 심리 둔화가 결국 소비 지출 둔화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소비 모멘텀이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낮게 집계됐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 정점론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9월 증산 정책을 내놓지 않아서 이 공급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애틀란타 연은은 미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로 집계됐다면서 기술적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6월 물가 상승률이 무려 6.5%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8월에 대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9월 증산 합의량은 내놓지 않아서 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네, 현지 시각 30일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으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8월 증산 규모를 하루 64만 8천 배럴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월 2일 정례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재확인한 건데요. 지난 회의에서 7월과 8월에 증산 목표를 기존보다 50%가량 늘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9월 이후 증산 정책에 주목했는데요. 하지만 오펙 플러스는 9월 이후 증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회원국들의 생산량이 목표에 못 미친다며 놀랄 만한 증산 소식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지난 5월 산유국들은 총 생산 목표치였던 하루 4,2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씩 적게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로이터는 산유국이 추가로 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이 가격을 낮추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시장이 당분간 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애플이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판매자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웨덴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추진하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고 또 유로존의 5월 실업률이 6.6%로 기록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 경제 상황은 약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노동시장 자체는 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애플의 이 제3자 결제 허용 소식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어젯밤에 나온 것 같은데 이 옆에 내용은 새벽 사이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언론을 통해 애플이 국내 모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간밤 나온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판매자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앱 결제란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 시스템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내 구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애플과 구글은 이를 통해 수수료를 받아왔는데요. 애플은 국회가 통과시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 배포되는 앱에만 최초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애플이 한국의 규제에 대응해 대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판매자들에게 매달 제3자 결제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CNBC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인앱 결제 금지에 대응할 것인지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현재 애플은 에픽게임즈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고 유럽에서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디지털 시장법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만약 다른 국가에서도 인앱 결제가 금지된다면 판매자 수수료 부과 등의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익을 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애플의 인앱 결제를 두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애플이 어떻게 보면 이 독과점을 행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애플의 조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미국 증시가 향후 50% 가까이 추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발언을 내놨고 모간 스탠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2배 가까이 증가하며 50%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증시가 향후 5에서 10% 수준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은 미국 국채 시장의 회복력이 개선돼야 된다면서 연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국채 시장부터 살려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 지금 월가에서는 닥터 둠,
대표적인 비관론자,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고 있는데 무려 50% 가까이 추락할 수 있다. 이 말이 기정사실이 된다면 정말 투자자들이 엄청난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인물이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마켓워치 기고문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비니 교수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유가 상승, 공급망 병목 현상 등 공급 측의 문제가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주도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인다며 경기 경착륙 확률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빠르게 경기 연착륙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며 이는 연준 내에서도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낮추리라 전망했는데요. 연준이 경기 침체와 빚의 함정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찾아올 경기 침체는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부채 위기와 공급 측의 측면이 함께 나타날 것이라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2008년의 부채 위기가 결합한 규모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증시는 여기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반적인 경기 침체에서는 보통 주가가 35% 정도 하락하지만 다음 경기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위기를 동반한 규모이기 때문에 5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이 발언,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경기 침체는 과거 2008년에는 이 신용 문제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폭이 한 5에서 10% 수준일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참고하겠습니다. 네, 밀 가격이 러시아 곡물 수출과 세계 생산량 증가에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미국 재무부가 푸틴 측근의 1조 3천억 규모 트러스트 신탁을 제재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2분기 중에 58% 급락하면서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현재 19,000달러를 하회한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 아이템, 원자재 시장 가운데서도 이 밀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마지막 이슈로 전해주시죠. 네, 최근 곡물 가격 내림세 보이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 밀 가격은 최고점에서 4분의 1 이상 하락하며 부셸당 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밀이 고점으로 다시 오르지 않으리라 전망했습니다. 이런 분석의 배경에는 먼저 각국의 생산량 증가가 있었는데요. 미국 농무부는 이달 초 밀 생산량 전망을 기존에서 800만 부셸 높인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나온 곡물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 밀 수확이 5년 평균보다 41% 빨라졌습니다. 호주도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밀의 수출량이 증가도 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지난 4월, 지난해보다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5월에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막고 있는 와중에도 러시아 선박은 한 번도 정체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곡물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재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한편 밀 가격이 꺾여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싼 육류보다 곡물 위주의 식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원자재 시장 상황까지 체크해봤습니다.